괴담 들려주는 요괴 장산범. 여러분, 혹시 장산범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장산범은 부산에 있는 장산이라는 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닮은 괴생명체입니다.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산범은 진홍색의 피부에 곱고 긴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긴 털은 여성의 머릿결과 같은 고운 백발의 긴 털이어서 환각을 일으키고 사람의 경계심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산범을 만나도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산범은 도시괴담에서 처음 유래되었습니다. 미확인 생명체로 처음 거론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목격 제보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산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직접 장산에 오르기도 하고 신비 동물학자들에게 관련된 메일을 보내기도 하면서 장산범의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장산범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장산범은 점점 도시괴담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산범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장산범을 봤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장산에 등산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장산에서 등산을 즐기기 때문에 약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볍게 갔다 올 생각이었죠. 시간은 3시에서 4시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등산을 즐기기 위해서 장산에 막 오를 때쯤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한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에서 내려오던 노파는 얼핏 봐도 80세는 가뿐히 넘긴 듯 했어요. 노파를 지나쳐 산을 올라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새 긁는 소리 같은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혹시 장사는 처음인가? 순간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평소에도 등산 중에 모르는 분들이랑 자주 이야기를 나눠왔던 탓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장사는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왜 그러세요? 혹시 산을 오르는데 제한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노파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끌끌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물어봤어. 천천히 올라가. 급하게 올라가면 다쳐. 노파의 말에 왠지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가파지고 등줄기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느껴졌죠.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등산을 하니 해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장산의 억새밭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내려갈 생각이었죠. 억새밭은 초입에서부터 약 2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을 잘 알았기에 해가 지고 있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걸었죠. 익숙한 길을 걷던 저는 문득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길에 표지판이 있었나? 억새밭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쯤 처음 보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판은 굉장히 낡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름만 들어도 호랑이가 사는 굴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모르는 장산의 코스가 있다고? 이상함도 잠시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처음에 장산에 오를 때 봤던 노파가 지팡이를 짚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꺼림칙함이 다시 느껴졌죠. 노파는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뭐하고 있다? 노파의 새 긁는 소리에 불쾌감이 느껴졌으나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범굴이라고 아세요? 범굴? 잘 알지. 범이 살던 굴 아닌가? 지금 범굴로 가는 길이야. 오랜만에 갈 이유가 생겼지. 그러세요? 그럼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억새밭만 보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범굴로 간다는 노파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억새밭을 보러 가려 했으나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굴로 가자. 무슨 이유였을까요? 노파의 목소리에서 새 긁는 소리가 아닌 좋은 미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상한 목소리였어요. 범굴까지 데려다줘. 노파의 말에 저는 홀린 듯이 노파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80세로 보이면서도 저보다 앞서 걸었고 저는 따라가는 게 겨우였습니다. 점점 몸이 지쳐가는 것이 느껴졌죠. 어르신, 어디까지 가시나요? 숨을 헐떡이면서 노파에게 묻자 노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노파의 말은 아까보다 더 고운 미성처럼 느껴졌고 저는 안개 너머로 사라지는 노파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걸었습니다. 점점 의식은 혼미해지고 노파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저는 기억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억새밭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제가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숲풀을 헤치면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본 장산의 관리원이 저를 쫓아왔고 쓰러진 저를 발견하자 억새밭까지 업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산을 하면서 범굴에 대해 물으니 관리원분은 제게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산범은 사람을 꿰어내어 자신의 굴로 유인한 다음 목소리와 모습을 빼앗고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였죠. 몇십 년 전에 장산에서 죽은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시간이 흘러 늙은 모습으로 변한 장산범이 저를 잡아먹고 제 모습과 목소리를 가지려 했던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산범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도시괴담이었을까요? 거꾸로 가자. 괴담 들려주는 요괴 장산범.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쿠네쿠네 귀신 목격담 사례입니다. 어렸을 적 아키타 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가는 할머니 집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형과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기분이 좋아서 논 주위를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바람이 멈췄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갑자기 웬 더운 바람이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형을 보고 있는데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본 것은 허수아비였습니다. 형에게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물었는데 형은 아니, 허수아비 말고 저 너머에 이상한 것이 있어 라며 말을 했고 그쪽을 봤는데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가 있긴 있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의 키에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고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았지만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거겠지. 아까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겠지. 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형은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순간 바람이 멈추었는데도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진 저는 형, 저것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할머니 집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지고 와서 그쪽을 확인을 하는데
새파랗게 질린 표정을 지으며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쌍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형에게 뭐였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형은 몇 초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하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할머니 집으로 걸어갔고 궁금했던 저는 쌍안경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흰 물체는 기묘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고 계속 신경이 쓰였던 저는 쌍안경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고 쌍안경으로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봤어?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안 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쉰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고선 그 자리에 쓰러져 울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고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에 돌아가는 날에 할머니는 네 형은 여기에 놔두고 가는 것이 살기 좋을 거야. 도시는 좁고 험하기도 하고 며칠도 못 갈 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이 지나면 논에 놓아주는 것이 낫겠지. 하면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울부짖었고 예전의 형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며 차를 타고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중에 변해버린 형이 한순간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고 형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쿠네쿠네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몰 지역은 논, 밭, 산, 들 등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흰 옷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지나쳐야 한다고 합니다. 쳐다보다가 쿠네쿠네를 알게 되면 정신 이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네쿠네가 눈치채고 따라온다면 무조건 도망가야 하고 절대로 비명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죽이러 오기 때문입니다. 괴담 들려주는 요괴 장산범.
내가 근무하던 부대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6.25 전쟁 시절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많은 사상자를 낸 부대였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김상명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구름이 달빛을 가려서 유독 어두웠던 밤이었다. 우리는 서로 경계 방향을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수야. 오늘 왜 이렇게 어둡냐? 아무것도 안 보여. 김상명님, 후레쉬라도 비춰봅니까? 씨발. 그러지 마라. 그러다 귀신이라도 보이면 어쩌려고 그래. 김상병은 생각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귀신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괜히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최근에 들은 귀신 이야기를 했다. 김상병님, 근데 그거 진짜입니까? 뭐? 야, 이상한 소리 할 거면 하지 마라. 공공씨 그때부터 부대에 돌아다니는 귀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동기가 직접 봤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야, 귀신이 어딨어. 진짜로 봤답니다. 새벽에 근무 복귀하는데 연병장에서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더랍니다. 야, 순찰하시는 당직 사관님이었겠지. 원래 그 시간에 순찰 가시잖아. 근데 후레쉬도 없이 계속 연병장을 서성이더랍니다. 김상병은 괜히 나를 돌아보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툭 쳤다. 야, 진짜 하지 마라. 장난입니다, 장난. 왠지 더하면 김상병이 크게 화를 낼 것 같다는 생각에 이야기 주제를 바꿔서 다음 주 휴일에 외출을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1시간 정도 근무를 섰고 교대할 시간이 되어갔다. 살짝 졸음이 느껴지던 찰나 갑자기 위병소 쪽에서 큰 소리가 났고 나와 김상병은 둘 다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다. 방금 정문 쪽에서 난 거 맞지? 김상병은 창문 밖으로 위병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12시 30분이었다. 이 시간에 위병소를 들어올 사람은 없었다. 야, 경수야. 가서 한번 확인해봐. 김상병님은 같이 안 가십니까? 난 여기서 경계해야지. 내가 이쪽에서 너 지켜보고 있을게. 나는 총을 들고 초소에서 나와 위병소 쪽으로 걸어갔다. 위병소 정문은 유독 다른 곳보다 더 어두워서 후레쉬를 켜고 정문 밖을 비춰보았다. 경수야! 누구 있어? 등 뒤에서 김상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병님!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야, 혹시 모르니까 쪽문 열어서 밖에라도 확인해봐. 쪽문을 열어서 확인하라는 김상병의 말에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보통 쪽문을 열면 거수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위병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확인했다. 야, 경수야! 쪽문 열어서 확인해보라고! 괜히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상병의 재촉에 나는 쪽문을 열고 정문 바깥쪽을 살펴봤다. 정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상명님,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인 것 같습니다. 서둘러 쪽문을 닫고 초소를 돌아온 나는 김상명에게 말했다. 아, 근데 왜 쪽문을 열고 나가보라 하신 겁니까? 씨발. 야, 뭔 소리야? 김상병은 무슨 미친 소리냐는 듯 나를 쳐다봤다. 아니, 김상명님이 문 열고 확인하라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야, 정신 차려. 쪽문 열면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그걸 열고 나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상병의 말에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그건 김상병의 목소리였다. 아까 제 뒤에서 김상명님이 쪽문 열라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초소문을 세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문 쪽으로 총구를 겨누었다. 야, 근무교대하자. 암구해, 암구.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야, 나야. 하지 마. 문을 바라보니 보였던 건 다음번 근무자인 박병장이었다. 나와 김상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수인계를 하는데 우리가 들은 이상한 소리를 굳이 말하진 않았다. 바람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는 말을 하면 괜히 혼날 것만 같았다. 김상병과 나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근무를 복귀하고 있었다. 그러다 저 멀리 앞에서 걸어가는 군복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김상병이 말했다. 야, 아까 그거 당직 사관님이 위병소 정문 순찰하신 거였나 보다. 그러고 보니 아까 삼중대 순찰 시간이긴 했습니다. 야, 가서 담배 한 대 피자고 하자. 나와 김상병은 총기를 반납하고 흡연장으로 내려갔다. 흡연장에는 마침 삼중대 당직 사관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충성! 윤중사님, 순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순찰? 네. 지금 순찰 복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닌데. 나 시간 잘못 알고 있었어서 지금 순찰 갔는데. 나와 김상병은 동시에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싱거킨, 나 순찰 간다. 고생했고 빨리 자라. 멀어지는 윤중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는 생활관에 바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소대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렸으나 돌아오는 건 근무를 똑바로 서지 못했다는 꾸중뿐이었다. 야, 경수야. 귀신 봤다며. 이 새끼가. 졸지 말고 근무하라고. 근무 똑바로 안 섰다고 한참을 혼났다. 그러자 반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거 우리 부대 창설 이후로 계속 보이는 귀신이다. 전투복에 모자 안 쓴 부관. 맞지? 가서 공고 나가줘와. 정말 너무 소름이 돋았다. 생각해보니 전투복을 입고 앞서 걸어가던 귀신은 모자를 안 쓰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했지만 너무나도 사실 같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김상병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자 김상병도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고 미쳤다고 말했다. 시간은 흘러 김상병은 전역했고 나 또한 야간 근무 중 그때 보았던 이상현상과 멀리서 나와 함께 걸어가던 전투복을 입은 낯선 이의 모습을 본 적은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투복의 디자인이 짙은 녹색만 존재했던 것 같다. 즉, 정말 오래된 군복을 입은 누군가였던 것이다.
나중에 또 다른 간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대가 창설되기 전 이 부지는 이전에 6.25 전쟁과 월남전으로 전사하신 영웅분들이 계시던 국군묘지였다고 한다. 그날 내가 본 것은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 혹시 억울하게 죽은 원기였을까? 아니면 여전히 전쟁의 끝을 알지 못하고 전장을 떠도는 영혼이었을까? 근무중! 이상무! 괴담 들려주는 요괴 장산범. 나는 예술대학을 가고 싶어하던 우수생이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신을 모시던 무당 집안이었다. 집에서 무당하기 싫으면 연예인으로 풀어먹어라. 그래도 넌 안 될 것이니 알아서 잘해봐라. 하다 오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매일매일 학원에 가서 연습하고 시험 준비를 했다. 나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재미있는 추억이 많이 없다.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에 붙었다.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귀신이나 받아서 풀어먹고 살 운명.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노력으로 운명을 뛰어넘었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나는 그렇게 2019년 입학했다. 하지만 역시 운이 좋지 않은 탓이었을까?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수업을 사이버 강의로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날 학교 선배랑 만나 웃으며 술을 마시는데 그 선배가 취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주었다. 야, 경철아. 너 그거 아냐? 우리 학교가 원래 공동묘지 자리라는 거. 그게 있잖아. 원래 풍수지리 그런 거? 음기가 가득한 땅을 방치하면 귀인들이 난리가 난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같이 예술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이 학교를 만들어서 음기를 양기로 누른다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 묘한 이야기였다. 사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을 받아도 될 정도로 신기가 심한 동기나 선배가 많아서 나랑 비슷한가 보다 생각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 조금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얼마 뒤 학교 뒷산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니 할머니께서 주방에서 물을 드시며 나오시더니 그러니 할매 말 들으라 그랬지? 그러니 네 팔자가 그 팔자지. 가서 겪어보라. 뻔하다 뻔해. 술 마시며 선배와 했던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다. 코로나라 애들이 학교에 안 나가니까 음기를 누를 양기가 없어져서 저런 사건이 터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021년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날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공연 연습이 따로 있어서 우리 학교는 아까 말했듯이 산중에 있어서 원룸에 내려와서 부모님이 싸주신 반찬에 밥을 먹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 연락이 왔다. 너 밥 먹고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 할머니 말 들어. 느낌이 좋지가 않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찝찝하긴 했지만 할머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학교 단체 일정에 빠지기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올라갔다. 학교로 올라가는 아스팔트 도로 중간에 하얀색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 강아지들은 원래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은 애들이다. 근데 그 애들이 멀리서부터 나를 주시하더니 나를 보고 오길래 또 쓰담쓰담 해달라고 오나보다 했다. 가까워지니 으르렁거리며 울려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나는 놀라서 산 중턱 샛길로 빠졌는데 학교 뒤로 올라갈 수 있는 뒷길이었다. 정신 차려보니 해는 이미 떨어져 있고 핸드폰 플래시로 앞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렸다. 뭐야?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발을 옮기는데 계속 하나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맴돌았다. 나는 패닉이 와서 어리둥절하며 학교 담 쪽으로 달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을 넘으려 했는데 담 쪽에서 갑자기 등 뒤가 엄청 무겁게 느껴지더니 뒤로 구부라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 말이 생각났다. 밥 먹고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 들을걸. 저 이제 죽어요. 했는데 수많은 나뭇가지에 걸려 온몸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담장을 넘어 학교에 올라가서 과 사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녁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 나 집에 와서 보자. 주말에 짐 챙겨서 내려와라. 집에 내려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신이 가까이 붙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그날 낮잠을 주무시는데 목이 늘어진 여자가 내 등 뒤에 붙어서 손을 칭칭 돌려 감싸 안고 있었다고. 그 학교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서 말씀해 주셨다. 강아지들도 내가 아니고 내 등 뒤에 붙은 것을 보고 지저댄 거라고 그러셨다. 나는 그 후로 할머니가 써주신 부적을 들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큰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나는 그 여자를 본 적은 없지만 목이 늘어져 나를 팔로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꿈에 나온다. 그 하나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
괴담 들려주는 요괴 장산범. 나는 미국 위스콘시에 살고 있었다. 때는 2014년. 내가 12살이 되던 해였다. 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거나 정글짐에서 게임을 하고 놀았었다.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마이크도 함께 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5월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던 날이었다. 우리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크와 함께 여느 때처럼 공터에 갔다. 그 시간 공터는 우리 또래 아이들로 꽉 차 있었다. 야, 오늘은 무슨 놀이 하면서 놀까? 우리랑 같이 놀 사람! 정글짐에서 누가 제일 먼저 탈출하는지 시합하자. 우리는 너무 즐거워 웃음소리가 끊일 새가 없었다.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놀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마이크가 우두커니 서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마이크, 왜 그래? 아니, 저 양복 입은 아저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양복? 어디?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등 뒤에서 손 같은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마이크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고 하더니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쉬워서 다른 친구들과 한참을 놀다가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마이크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마이크가 걱정된 나는 반가운 녀석을 찾아갔는데 마이크, 있으면 나와봐. 알렉스니? 문을 열어준 건 마이크가 아닌 마이크의 어머니였다. 마이크랑 공원에서 놀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니? 아휴, 그날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도 않고 밤마다 소리를 질러댄단다. 제가 한번 대화해볼게요. 마이크의 방에 다가갔다. 마이크, 있어? 나 알렉스야. 괜찮아?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알렉스? 오랜만이네.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그날 그 아저씨를 따라갔어야 했어. 나 그날 이후로 아저씨랑 매일 같이 있었어. 그 아저씨가 말이야. 아저씨. 아저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었어. 있었는데 네가 못 본 거겠지. 내가 확인시켜줄게. 갑자기 마이크가 문을 박차고 열더니 따라오라고 내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갔다. 마이크의 모습은 그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에 오랫동안 씻지 않아 기괴하게 떡진 머리, 파리가 꼬일 정도의 썩은 내,
한참을 숨가쁘게 달려와서 도착한 곳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놀던 공터였다. 마이크가 허공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제 친구 데려왔어요. 알렉스, 인사해. 마이크는 허공에 대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했다. 갑자기 마이크는 비정상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고 몸을 축 늘어뜨리더니 주머니 속에서 날카로운 송곳을 꺼내 나를 공격했다. 나 어지러워.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알렉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마이크는 19차례나 나를 송곳으로 찔렀다. 공터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비명소리로 바뀌었고 그건 마치 아비규환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공터 주변에 있던 학부모가 그 장면을 발견해 나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나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마이크는 나를 수차례 찌른 뒤 유유히 그 공터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그 이후로 실종돼서 2번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에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내 앞에서 춤을 추던 마이크를 기억한다.